네, 윤송희 NC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또 김택진 대표의 장인 피살 사건이 어제 오늘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사건 포함한 다양한 사건 사고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네네. 저희 신호 기자가 청와대에서 얘기를 전해왔는데요. 헌재 소장 후보자 이진성 재판관 관련돼서 네. 법률가시니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나머지 내용은 좀 설명을 했고요. 그동안 청와대 입장은 일단 국회에서 자녀 임기로 갈 건지 아니면 6년을 할 건지 규정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정해 주시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대행 체제로 가겠습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장하고 공소인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헌법재판관을 또 임명을 했어요.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후보로 지명을 했고, 예.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서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진성 재판관은 이제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그렇게 평이 나 있죠.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있어서 뭐 국회랄지 이렇게 몫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대법원에서 지명한다랄지. 이건 지난번에 대법관 몫이었더라고요. 그렇죠. 2012년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케이스거든요. 예. 그리고 대법원.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중앙지법원장도 했고요, 법원 행정처장도 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또 헌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력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더 특이점을 짚어보자고 한다면 지난 세월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예. 김희수 헌법재판관과 같이 이유를 달았죠. 그때 예. 그래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성실한 직무 수행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보충 의견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내년 9월까지 임시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래 이제 대행 체제로 가려고 하는 청와대 입장을 좀 바꿔서 내년 9월에 지금 헌법재판소장으로 만약에 국회가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겠다, 재판소장을 임명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자, 뭐 지난 2월이었나요? 지금 뭐 박한수 소장 퇴임 이후에 지금 뭐 9달 이렇게 공백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헌재 소장이 없어서 그동안 미뤄졌던 많은 그 재판, 헌법 재판들이 이제 좀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8명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을 갖다가 심리하는데 굉장히 영향이 많았어요. 특히 대행이라 할지라도 한 분이 대행 취지를 하면 말이죠, 그분에는 사건 배당을 안 합니다. 아하.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7분이 사건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 합의한 그런 심리를 하려고 하면 다 모여야 하는데 8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헌법재판을 새로 임명되고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사건을 미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 또 사건의 어떤 심리에 있어서도 숨통이 좀 트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다루려고 했던 주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송희 NC소프트 사장의 부친 이 살해 사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만 일단 피해자가 유명 기업인의 부친이고 장인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지금 살펴보니까 살해 피해자가 본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겁니다. 뭐 주사 시비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정황도 지금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그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판단할 때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범행의 착수, 실행, 종료까지 다 계획을 한다고 하면 완전한 계획이죠. 예. 근데 이번 사안에서 좀 그 애매한 것이 적어도 실행 부분까지는 상당히 계획을 한 것이 좀 명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예. 나타나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은 이미 그 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점과 그렇죠. 또 만약 우발적이었으면 주변에 있는 흉기를 사용했을 텐데 미리 준비한 흉기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은 상당히 그 계획적이 분명하지만 다만 범행을 실행하고 나서 이것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과정은 상당히 멍성한 부분이 좀 사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렇죠. 또 지금 CCTV에 찍힌 바에 의하면 사실 그 공터에 그대로 두었다가 움찔날짓 하는 이런 모습들 또
사실 그 통행까지 쭉 보면 CCTV에 다 발각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계획이 그 치밀지 못했다. 예. 그래서 큰 틀에서 그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실행까지는 상당히 그 계획적이지만 그 이후에 범행에 대한 은닉이라든가 도주라든가 이와 같은 도피라든가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지 못한 것이 아니던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저렇게 CCTV부터 이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건 현장에 대한 CCTV.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살해당한 사람의 차가 들어갔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라면 그 사건과 당연히 관련돼 있을 거라는 의심을 받을 텐데 저런 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로 보면 좀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에 물론 계획을 했습니다만 무슨 평소에 감정이 상했다든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뭔가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큰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지금 용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주차 문제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양평이라고 하는 저 지역적 맥락에서 좀 바라봐야 아하.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주차 공간이 없어갖고 이와 같은 주차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양평이라고 하는 곳 자체에는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개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서 옆에다 두기도 하고 예. 그러면 먼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 또 통행에도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지금 피사를 당한 피해자는 거기에 사는 분이고요. 그렇죠. 지금 피의자는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개업자였습니다. 그냥 중개업자가 아니라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흙먼지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기에 전원 생활을 하려고 10년 전에 이미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잘 있었던 살고 거죠. 있는데. 예, 그냥 온전하게 공기도 쐬이고 예. 평온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서 아마 부동산 개발이 시작되고 현장 책임자가 지금 용의자가 맡은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소위 말해서 그 일조권이라든가 예.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흙에 대한 먼지라든가 또는 흙이 아마 옆에 많이 쌓여 있겠죠. 이런 거를 치워달라 말아라 이와 같은 갈등이 상당한 부분 축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용의자는 주차 문제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당히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우발적이었다라고 아하. 설명하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해석을 합니다. 자, 변호사님, 이런 관계를 법적으로 왜 상린 관계라고 하잖아요. 네네, 서로 네. 이제 이웃에 있는 부동산의 뭐 사용권을 놓고 싸운다든가 뭐 이쪽 흙먼지 때문에 싸운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많이 생깁니까? 굉장히 많이 생기죠. 예. 왜냐면 그래서 이제 법에서 상린 관계를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인접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는 감수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법에 관한 규정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상린 관계 아주 법적 전문 용어인데. 이제 찾아봤습니다. 예, 네, 잘 알고 죄송합니다.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저 피해자인 윤 씨하고요. 지금 가해자인 허 씨 사이에 약간의 접점이 있습니다. 어떤 접점이 있냐면 일단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부동산 중개업의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예. 지금 피해자 윤 씨하고는 한 800m밖에 거리가 안 된 적에 같이 예. 거주한 적이 있고요. 예. 같이 살거나 뭐 직업을 갖고 있는 적이 있고 지금 이 허 씨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떤 건물 같은 걸 짓고 분양하는 일을 갖다 또 업으로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당시에 피해자 윤 씨의 집 근처에서도 이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걸 보이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날 5시 정도 좀 넘어서 차를 가지고 피해자 윤 씨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럼 계획적이면 2시간 전에 기다린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공사 현장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본인 얘기는 이제 주차 시비로 인해서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서 조사한 참고인들이랄지 주변 지인들 조사에 의하면은 저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윤 씨하고 상당히 좀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뭐 길도 좁고 그런 면 때문에 일조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차 시비로 인한 것인지 원래 원한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인지는 또 중요한 것은 칼이 왜 가지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 준비했다고 하면 계획적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뭐 흉기랄지 그런 걸 들었다고 한다면 또 우발적이 될 수 있겠죠. 예. 그 교수님 혹시 더 덧붙일 거 있으면 짧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프로파일러가 지금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결국은 이제 그 상당 부분 그 감정의 그 앙금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만 이제 이것을 그 촉발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 이 살해 시점 아직 인접을 해서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인가 내가 그 응징과 좀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용의자의 일단 생각이 아니었을까.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이 사람의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 윤 씨와의 혹시 갈등이 있었는지에 예. 배경적 지식을 갖고 신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편 다른 사건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요. 일가족이 피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도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3명이나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50대 여성, 엄마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그리고 14살 아들, 이 50대 여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숨진 50대 여성에는 남편이 있는데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혼한 남편이 있고 그 아까 14살 아들도 재혼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혼하고 재혼하기 전에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3명을 일가족을 피살을 하고 지금 뭐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족의 어떤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발견된 곳이 좀 다른 곳에서 발견됐더라고요. 네, 그 지금 설명한 것을 압축하게 되면 그 이 범인이 친모와 의붓 동생을 아파트에서 살해를 하고 이것은 이제 용인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의붓 아버지를 용인에서 태워서 강원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졸음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장소에서 살해를 한 다음에 트렁크에 옮겨 싣고 강원도 어느 장소에 이것을 버리고 자신은 떠납니다. 예. 떠나는데 여기 충격적인 것은 예. 이틀 후에 어디로 떠나느냐? 예. 바로 뉴질랜드로 떠난다고 하는 이 점. 이 점이 상당히 그 충격적이죠. 예. 그래서 그 이틀 사이에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이 사망한 사람들의 신변을 묻는 전화가 쇄도하는데 그렇죠. 상당 부분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죠? 예를 들면 지금 업소를 하는 이 그 의붓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음주를 많이 해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라든가 또 학교를 왜 안 가느냐고 했더니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한다든가 예. 이렇게 시간을 점점 벌어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왜냐하면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를 구입했는데 예.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추정컨대 이틀만 내가 검거되지 않으면 나는 이 사건을 영원히 묻고 뉴질랜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상당 부분 한 것. 예. 이 점이 상당히 그 이제 충격적인 사건인데 결국은 유역을 하게 되면 서너 시간 만에 5시간, 6시간 만에 일가족을 3명을 살해를 했다. 이렇게 유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상 가족 학살, 패밀리 어니힐레이션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가족에 대한 모든 처단과 응징을 내가 하고 예. 그다음에 나는 모든 것을 끊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절연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인데 아마 이 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깔려져 있겠죠. 뭐 그것은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되겠죠 말이죠. 가장 큰 것은 감정적인 내가 생각할 때 차별감을 느꼈다. 양육에 대해서 불공평함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엄마에 대해서 의붓 동생만 잘해주고 의붓동만 잘해주고 나는 왜 그러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그와 같은 정황들이 이 사람이 30세 중반인 것 같은데 예. 자신이 직업이 없고 경제적인 의존을 이 친모에게 했다. 근데 그 친모의 입장도 계속 경제적인 그렇죠.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 30 넘었는데 너가 알아서 살아야지 뭐 그렇죠. 이런 급의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그 폐륜 범죄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예.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족 간의 해묵은 갈등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데 아마 이번 사건도 그와 같은 동기와 그와 같은 맥락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또 그런 측면도 살펴봐야 돼. 처음부터 3명을 다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엄마와의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보니 이게 뭐 뻔히 자기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그거를 막기 위한 뭐 추가 범죄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그건 뭐 추측입니다. 전체를 보면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거의 2시에 들어가서 한 5시 정도 나오는데 혼자 나오죠. 이제 그때 이 피의자의 그러니까 지금 용의자의 어머니하고 이제 의붓 동생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8시쯤 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가 발견이 되는데 의붓 아버지한테도 의붓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강원도로. 그래서 예.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의도적으로 렌트 차량을 빌리는 겁니다. 그 렌트 차량 빌려서 그걸 타고 가다가 졸음 시트에서 살해를 한 다음에 시신을 트렁크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3명을 다 죽였다는 것을
원래 계획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기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가 오면 같이 행세를 하는 예. 그런 형식으로 취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 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굉장히 잘하는 잘하니까. 거죠.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해를 한 다음 날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은 다음에 이제 23일 날 이제 뉴질랜드로 간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방송에서 또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필리핀으로 많이 뭐 네. 이게 가잖아요. 뭐 섬이 3,000개다. 뉴질랜드 우리하고 범죄인 인도자가 안 맺어 있나요?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그 맺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형사사법 그 공조 협약도 그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필리핀보다는 훨씬 형사사법 체계가 밀접하게 한국과 그 연관이 되어 있다. 예. 그 다만 이제 과연 이제 그 외교적 노력이 얼만큼 있었느냐 이거 사실 중요합니다. 예. 이게 조약과 협약이 그 맺어 있지만 형벌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주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뉴질랜드의 일처럼 뉴질랜드의 수사 열심히 당국이 할 할 것이냐 이것이 이 용의자를 빨리 체포하는 하나의 그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좀 상상하면 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되시겠는데요. 같이 살던 사람이요, 끓는 라면을 여성에게 들이부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사건 당시의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관련 화면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곳은 병원입니다.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얼굴에 붕대, 팔에도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얼굴에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뜨거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4일 함께 살던 룸메이트 26살 구모 씨가 펄펄 끓는 라면을 냄비채 들이붓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같이 살던 21살 김모 씨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합니다. 당시 CCTV 화면 나오죠. 네, 지금 이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 119 화면에 잡혔는데요. 119 구조대가 와서 실려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이 피해자 구 씨가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김 씨에게 우리 월세를 함께 나눠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같이 살다가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이런 일이 발생했나 봐요. 예, 그런데 저것이 그 이유 자체가 지금 SNS 상의 내용을 저 가해자를 험담하는 내용을 피해자가 얘기를 했던 것을 가해자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청년들이 SNS상의 그 평판이라든가 기준에 대해 상당히 그 민감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험담을 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저와 같이 끓는 라면을 아예 냄비채 얼굴에다가 씌워버린 그러니까 이와 같은 100도씨로 상태입니다. 끓는 물을 갖다 그냥 부은 거잖아요. 부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주변 이웃에 처음에 그 도움을 청했을 때 아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부가 이렇게 그 헐어져 내리는 것 같아 갖고 그것을 이렇게 씻겨주려고 하고 옆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 이와 같은 그 상태인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끓는 라면물로 씌우고 나서 계속적인 공격 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팔로 한 차기도 시간 하고. 동안 뭐 폭행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 너 아킬레스 건까지 끊어버리겠다 이런 그 협박까지 그 했고 예.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상황에 이 장소를 빨리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이것을 또 못 나가게 막은 거죠. 예. 이것은 또 다른 강금의 혐의도 함께 그 있는 것입니다. 예. 얼굴을 이렇게 다치게 한 것은 특수상해 또는 특수중상해 혐의가 있지만 이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을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예. 또 특수강금의 혐의도 있는 이와 같은 그 사건인 거죠. 자, 지금 이제 현장에 보면 아직도 그 냄비에 라면이 지금 침대 위에도 지금 쏟아져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와서 얘기를 들으려 하니 피해자는 병원에 실려가서 뭐 조정태님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죠. 가해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가해자는 본인한테 유리하게만 얘기를 했겠죠. 뭐 싸우다가 뭐. 근데 이 얘기를 가해자 얘기만 듣고 합의해라 라고 하면서 어느 병원에 가 있으니까 그 병원에 가서 합의해라 라고 경찰이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제 초동에서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말이죠. 저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피해자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 내용을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해자한테 추궁을 하는 형식이 되죠. 예. 근데 이날은 말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라면 뭐 끓는 라면물에 얼굴이 댔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계속 폭행도 당하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무릎 꿇고 흉기로 협박하고 계속 1시간 20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때 지인이 와서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연 틈에 도망가서 이제 피해를 신고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피해자 상태를 명백히 조사를 한 다음에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를 정의하는데 가해자는 분명히 자기도 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기 때문에 이거 쌍방폭행으로 입건한 거예요. 예. 더군다나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병원을 알려준 것 자체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또 피해자를 찾아가서 2차 또 어떤 보복 범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 가해자 측에서 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경찰이 피해자 측에 전화를 합니다. 예.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요. 그렇지만 있는 장소나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단순히 가해자 말만 듣고 어디에 있으니까 장소까지 알려줘서 가해자 피해자를 찾아가도록 한 것은 이것은 뭐 경찰에서 사실은 굉장히 수사 단계를 보면 수사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뭐 화상 사건이라고 그렇지 만약에 더 큰 사건이었으면 이 수사 초동 수사 때문에 요즘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큰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안이한 수동적 업무 태도가 빚은 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현실에서 실무에서 쌍방으로 처리하고 나는 것이 경찰관의 이 입장에서는 제일 손쉽죠. 일하기가. 아하,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예, 알아서 하기도 하고 네. 만약에 둘 다 입건을 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혹시 한쪽에 뭐 봐줬다 안 봐줬다 이런 민원도 없고 근데 어차피 간에 이 그 라면불을 붓는 과정에서 조금 밀긴 했으니까 좀 상처가 나긴 났겠죠. 그럼 어쨌든 그것도 상처니까 서로 간에 둘 다 폭행 혐의가 있다. 이런 근무 행태를 사실은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정당방위가 이제 인정이 되는 이완 상태란 말이죠. 이런 것을 그냥 쉽게 하기 위한 소극적 수동적 업무 태도 때문에 초동 대응에서 쌍방 입건은 잘못된 것이고 아마 지금 입장에서는 쌍방 입건이 아니고 일방 상해 또는 일방 그 중상해 또는 일방 특수감금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국도에요. 외제차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쌩쌩 수준이 아닙니다. 과속 속도가요. 320km. 혹시 화면 있습니까? 화면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외제차 동호회원들이 경주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인적이 드문 국도를 골라 16차례나 자동차 경주를 벌이는데 현장 소리 좀 들어볼까요? 차가 뭐 한 300km까지 밟히는 차가 몇 대나 되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제 차에는 300km 아무리 밟아도 못 나갑니다. 일반 차들은요. 근데 저렇게 가다가요 터널에서 갑자기 부딪혀서 저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뭐부터 질문 드릴까요? 저 KTX가 300km 아닌가요? 그렇죠. 320km니까 저와 거의 비둥비둥하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더 빠른 거잖아요. KTX보다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예. 저런 것이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일반 뭐 회사원들 또 전문직 그래서 나의 차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예. 과시욕이 먼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저 경주에서 지게 되면 튜닝을 해서 그 다음은 이겨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저것이 그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뿐만 아니고 조금만 삔뜩하면 주변에 있는 그냥 무고한 그럼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상당히 그 위험한 이와 같은 범죄로 봐야 되겠죠. 게다가 아니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재밌어서 이런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해 6월부터 한 16번 정도를 예. 저런 식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속이 80km 구간이거든요. 근데 제한 시속이 80km인데 20km만 넘으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보험을 든다랄지 합의를 해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무려 80km보다도 뭐 240km가 많은 320km 달린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저 부분은 사실은 물론 뭐 속도 위반도 있지만 저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예.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차 자체가 이제 외제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사실 뭐 시내랄지 아무리 심해도 200km 이상 달리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170, 80만 달려도 어떤 차가 막 떨리- 갑작스러운 돌발 사고가 예.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예. 그런데 저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예.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회사에다가는 그냥 이런 경주 형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고 난 것처럼 신고를 하고 그래서 보험금 타려고 하다가 보험금 타죠. 걸렸다면서요? 그럼 저것도 일종의 이제 보험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외제차를 탔다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이게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주를 하면서 재미가 느끼는 거고. 예.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마치 이걸 보험 처리하는 이제 그런 아주 뭐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전부 다 이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런 차 보험 처리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저건 보험 처리가 될 수 없고 자기가 다 물어줘야 돼요. 상대방 예. 차량이나 상대방이 다쳤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배상 책임이 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이 보험 사기 혐의로 이들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